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입니다. 헐리우드 조폭 영화에는 공식 같은 게 있죠. 그 공식은 진짜 악당은 악당의 배후에 있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치 세력들이죠. 그런데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연출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라는 영화는 좀 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로버트 드 니로라는 명배우가 연기한 누들스 역은 동료 맥스가 제안한 연방준비은행을 털려는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맥스를 밀고 하고 자신은 잠적을 합니다. 그는 뒷날 논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맥스가 부정부패로 성공한 베일리 장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에서 성장한 입지적인 인물, 선량한 가면을 한 맥스야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까지 배신한 진짜 악당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저는 이 영화를 패러디해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서울이라는 시를 문학지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3부 연작시였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악수하는 누구,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는 누구, 언제나 믿어온 이웃이 어느 한순간 공포스럽게 등 뒤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진짜 악당은 존경받는 이웃, 미소를 머금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악당은 곳곳에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헐리우드 영화 같은 일이 이 나라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런 조폭 정치, 건달 정치가 더는 우리 정치판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그 정치판의 사건 중에 앞으로 반드시 영화화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아마 1000만 명 관객이 들겠죠. 과연 대장동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까요? 제가 보는 것처럼 추악한 게이트일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으로 거의 최대 취직일까요? 이재명은 지금 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한 토건 결탁 세력이 이재명에게 태클을 당해서 상당 부분을 환수당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독식 토건 결탁 세력인 성남의 뜰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을 배분하는 기본 설계는 이재명 본인이 시인한 바대로 이재명이 한 것입니다. 그 성남의 뜰은 시행사업에서 당군 일의 최대 수익을 낸 노다지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의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의 것이었습니다.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책임져 주는 데다 PF로 하는 사업이니 이보다 더 쉬운 사업이 있을까요? 이재명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도적 한계 때문에 완전히 개발이익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유감스럽다. 그러다 유동규 역시 한탕 해먹은 일당인 것이 드러나자 이재명은 그가 측근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휘하 직원이 상도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어디까지나 부하 직원이 부패했다는 이른바 마귀론입니다. 본인이 마귀라고 그랬죠.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일부 오임이 된 것 같다. 이 대장동 게이트 때 진짜 마귀를 아는 키맨은 4명입니다. 대장동 한땅 설계 실무자 유동규와 그리고 성남의 뜰을 지배한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그리고 대장동에서 2009년부터 암약을 해온 남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온 회계사 정영학. 그 중에서 남욱은 미국으로 아내와 함께 튀었고 정영학은 진술서와 증거 파일을 들고 검찰에 귀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할 수 없이 유동규 집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밤 유동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우선 드러난 그의 죄명은 특경법,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상 배임과 그리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입니다.
특경법상 배임은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면서 성남의 뜰 주지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금 4,040억 등 엄청난 이익을 얻게 해서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을 우선주로 하고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보통주를 보유하도록 해서 개발이익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갖게 한 것이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 분배 구조 설계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그는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차례 자신의 수익 배분을 결정한 설계자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의 유동규를 업무상 배임으로 역론한 이재명은 그 결정권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두 번째 혐의, 이 특합성 뇌물은 유동규가 이런 수익금 배분 구조를 설계한 대가로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그리고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만배는 2015년 약속한 돈을 2021년 1월 수표 등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김만배는 5억 원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론 보도로는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의 대장동 수익 중에 700억 원을 유동규에게 배분한다는 정황과 함께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로비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를 구속시킨 것 외에도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으로 유동규가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유원홀딩스 대표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인 이한성을 6일 소환합니다. 이한성은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덱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죠. 자, 이재명의 반응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4일 있었던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기자들이 유동규가 구속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나오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묻자 나온 답변입니다. 그런데 전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것이다. 그는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는 야당의 사퇴 요구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그게 제대로 된 비유입니까? 그는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 3만 명의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관리를 잘못했으니 사퇴하라는 건 지나치다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측근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측근 개념이 뭔지 정해주면 그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조직 관리 역량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다가 공사로 바뀌면서 원래 하던 직무를 했다. 그는 유동규가 도지사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성남시 몫의 개발 이익을 얼마나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설계한 것이다.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나누는 것은 민간 사업자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한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과 유동규는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정치 경제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가 구속되면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재명 특미까지 왔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검 수사를 자체해야 마땅하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은 물론 대선 후보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김기현은 민주당이 합수본 수사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긴 지금 합수본 수사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김기현은 이재명이 게이트에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을 겨냥해서 몸통을 잡을 때가 왔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드디어 대장동 게이트의 꼬리가 잡혔다. 꼬리를 당기면 몸통이 나올 것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꼬리는 유동규, 그리고 몸통은 이재명이죠. 윤석열은 또 이재명이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통은 내 꼬리가 아니다라며 버티고 있다.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도 재밌습니다. 꼬리 잡힌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 원희룡이 페이스북에서 실무자 유동규가 구속됐으니 슬기자 이재명이 차례라면서 쓴 말도 재치가 넘칩니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 전에 신속하게 몸통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며 셋째 혀를 놀리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허나 당 대변인 또 비수 같은 논평을 냈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유동규를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며 손질하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2016년 최순실 사태 때 무한 책임져야 할 권력을 저작거리 안여자에게 던져주었다고 비판했던 이재명은 무한 책임져야 할 부동산 개발을 화천대유에 던져주었다. 자, 도대체 이재명의 측근은 누구란 말입니까? 언론은 일제히 성남 3인방을 거론했습니다. 그 3인방은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소문이 난 유동규와 이재명 캠프의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그리고 김용 총괄 부본부장입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로 이재명의 정치 입문 때부터 도왔습니다. 그는 11년 이상 성남시장실 그리고 경기도지사실에서 정책비서관, 정책실장을 한 그림자 실세인데 최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특혜라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김용, 이 사람은 유동규처럼 지역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경력으로 성남시 의원을 지냈는데 최근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개입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은 이 셋에다가 김만배를 더해서 도원결이 4인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4명 중에 김만배는 민간 사업자일 뿐이라고 하고 유동규는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최대 사업을 민관 개발로 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주주 구성, 수익금 배당 등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그 자리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 누가 측근인 것입니까? 만약 그가 실세 측근이 아니라면 김만배가 자신이 그릴 수익의 절반인 700억을 줄 생각을 했을까요? 이를 지적한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키면 유동규, 그 아니면 누가 이재명 측근인가? 자, 그런 유동규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눈을 의심케 하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유동규가 집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검찰은 끝내 찾지 못했다. 누군가 주워갔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3일 유동규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할 때 상황을 보도하면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압수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 29일 유동규가 있던 용인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할 때 검찰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집어던졌고 이후 한 수사관이 오피스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 2~3시간가량 유동규와 별도로 면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압수수색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주변 방범 카메라에 낙하물이 포착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창문이 2개인데요. 또 다른 창문에서 던지면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옆 건물 옥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타인이 취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규가 던졌다는 휴대전화는 이후 서울 송파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동규 측은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한 것인데 기자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이 나서 던졌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유동규는 진술을 바꿔가며 지금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3일 영장심사 직후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의 휴대전화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검찰이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동규의 위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유동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이상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을 넘어 성남시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성남이 뜰 시행사 결정부터 수익구조 배분까지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을 1,822억 원으로 한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두고 민간으로 빠져나갈 이윤을 성남시에 가도록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검찰은 왜 성남시와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 대해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증거가 다 사라져야만 증거 확보에 나설 것입니까? 또 다른 정관 여부도 드러났습니다. 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박영수의 인측에게 100억 원을 건넨 것으로 3일 알려졌습니다. 김만배는 작년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으로 473억 원을 인출했는데 그 돈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100억 원이 박영수의 인측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에게 전달된 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이모는 2018년까지 코스닥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박영수는 2014년 한때 그 회사의 사회이사로 일하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했습니다. 그냥 인측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박영수는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때부터 고문으로 일했죠. 그리고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특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가 사업과 관련해서 이 시의 요청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맞으나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양사업자에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빌려주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영수는 입장문에서 이 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 말씀드린 제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략을 믿지 말라. 언젠가는 늘 죽인다는 약속이다. 우리는 권력과 돈이 얽힌 더러운 조폭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악당이 영웅이 되는 영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